잠깐 잘 쉬셨나요? 아유, 힘드시죠? 힘들더라도, 예, 두 번째 시간 2교시 잠깐, 음, 참고 이겨냅시다. 아,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탄생기에 대해서 정신건강의 성립 과정의 탄생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탄생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탄생기는 이제 과도기적 시기로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신건강 그 성립 과정에서 형성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형성기는 자,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우리는 그, 계몽사상과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해서 미신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미신적인 이해에서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피넬이라고 아까도 살펴봤죠. 프랑스 파리 비세르트 정신병원의 의사로 부임했던 이제 아까 피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의사였던 피넬이 정신장애 수용소에서 1793년에 주위에 반대를 휩쓰고 이들이 쇠사슬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죠.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쇠사슬을 묶어놨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풀어주게 되죠. 풀어주고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또 일거리를 주고, 그래서 위생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어서 개방적이고 인도적인 치료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에스키롤 피나리 치료법을 이어받아서 에스키롤이라는 사람이 10개의 정신병원을 개설해서 도덕적이고 인도적인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렘플린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크렘플린은 정신장애도 정신질환처럼 정신장애도 이제 신체적인 질환처럼 이제 기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하기 시작을 해서 기술을 하기 시작해서 여러 정신장애에 대해서 증상을 표현하고 경과와 예후 이런 병리 소견 이런 것들 연구하고 분석해서 기술적 정신의학이라고도 부르며 지금 정신의학의 영역에서 통용하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 정신의학이라고 부르고 이 크렘플린이 했던 지금 기술적 정신의학이라고도 부르면서 정신의학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 우리 교재 32페이지 형성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 확립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신건강이 이제 눈부시게 괄목할만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2차 혁명으로 불리는 정신역동 모델 이게 나타나요. 정신역동 모델이 누구예요, 여러분? 프로이드죠,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히스테리 환자의 신경증적인 환자에게서 자유연상법을 적용해서 무의식을 분석하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정신장애에 대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신경증 환자에게서 자유롭게 연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연상하게 해서 그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분석을 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 거죠. 20세기 정신 역동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임스라든가 메이어 등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기초로 해서 미국 위생위원회를 이제 결성하게 되는 거죠. 자,
비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잠깐 나와 있는데, 아까도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비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이 비어스라는 사람이 우리 33페이지 확립기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인도주의적 정신건강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 계기가 된 것은 예일대를 졸업 후 사업을 하던 중 불안과 시리에 빠져서 자살을 기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비어스가 병원에서 가혹한 체험을 저술한 자서전을 발간한 자서전 A Mind That Finds Itself를 1908년에 발간하게 됨으로써 비어스의 투병기는 그 당시 정신건강운동의 이론적 지지자였던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와 정신과 의사인 메이어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비어스가 이 경험한 이 자서전, 이 책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미국 정신의학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자, 미국 정신의학회는 이들은 미국 정신의학회를 결성하게 되고, 또 이들은 군인이나 귀환 병사들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정신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까지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 후 정신건강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심신의 장애 이런 것들 적응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까지 정신건강 대상에 포함되도록 이제 확대시키는 이제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에는 미국 정부에서 정신건강법을 개정하게 되고요. 1946년에.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중요하다 라는 것들이 이제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주의의 발전, 행동주의 심리학, 여러분 아직 상담 이론이나 이런 심리학 쪽에 대해서 이제 아직 안 배우셨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인 것이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조작적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블로프와 이제 손다이크 뭐 이런 사람들이 쭉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이 발전하는데 정신의학의 발전에 크게 이제 기여를 했다. 라는 거. 행동주의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 아픈 부분을 이제 치료해주는 그런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정신건강의 발달 과정에서 미국 정신위생운동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정신건강의 또 이러한 확립기를 통해서 미국의 정신건강법이 개정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전이 정신의학에 공헌하게 되고, 이런 시기가 지나서 이제 정신건강의 발달은 미국의 정신위생운동과 지역사회 정신위생운동과 지역사회 정신운동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정신위생운동은 뭔가? 미국의 정신위생운동은 20세기 초에 정신위생운동은 정신장애로 3년간 정신병원에서 가혹한 체험을 한 비어스에 의해서 주도된 개혁적인 운동이죠. 아까 우리 비어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정신위생운동은 비어스에 의해서 주도적인 개혁 운동이고요. 비어스는 18세기 중반의 시설 내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 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그리고 정신위생운동은 병원 밖에서의 정신장애 보호
즉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 조직들이 기금 마련을 하고 인식 개선 활동, 자원봉사를 조직하게 돼서 그 정신장애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일반 국민들이 정신장애와 정신건강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심각한 문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 치료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그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소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예방적인 차원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기 대응,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은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대형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정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 병원에 그 입원시켜서 가족과 떨어지고 이제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삶의 근거가 되는 지역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 입원보다는 단기적으로 지지와 치료 후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디에 그냥 수용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보다 지역 사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역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이제 환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입원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지역 사회에서 혹은 집단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그 지각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서 지역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 정신운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정신장애인들을 시설에다가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같이 기반을 둔 정신건강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치료보다는 정신장애의 예방과 건강을 증식시키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정신건강운동에서는 그 예방과 증진, 그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강조하게 되고요. 서비스를 지속성과 포괄성 그리고 접근성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운동에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는 그 전통적인 그 건강 활동과 구분되는 특징들을 쭉 살펴보면 이게 우리는 그 지역사회 건강운동에서 이제 그 지역사회 건강운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건강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전통적인 정신건강 활동과 구분되는 특징들은 어떤 것들일까 쭉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살펴본 것들 수용인원 및 입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지역사회 혹은 집단을 강조하고 우리 교재 3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서비스 지속성과 포괄성, 접근성을 강조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자문과 같은 간접적인 서비스를 강조한다. 그리고 단기 치료와 위기 개입 같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효과적이며 효율적 높은 임상 전략을 강조한다. 신중하고 실제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계획을 강조하고 병원 내의 의료 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새로운 지원에 관심을 갖는다. 의료 인력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포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지역사회와 깊은 연관을 맺게 되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의 원인을
인간의 내적인 것에서만 찾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를 살피고 확인하게 되어 관심 영역이 넓고 다양해지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라는 것이 이제 정신 건강의 설립 과정 내에서 지역사회 정신 건강 운동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의 조건, 정신이 건강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의 그 정신건강 요소에는 자기 통제, 자기를 얼마나 원활하게 잘 통제할 수 있는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공격성으로 나타나거나 깔아앉거나, 둘 중에 하나라던가 아니면 뭐 특이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 어떠한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얼마나 자기 통제가 가능한가. 자기 통제에 대한 영역, 그리고 얼마나 자기에 대한 성장을 추구하느냐.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 대한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시나요? 통제는 잘 되시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어떠한 자아존중감을 가져야 되는가?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성공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 또 부부관계에서는 또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부부관계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긍정적인 말, 서로 격려해주는 말, 서로 칭찬해주는 말, 이런 것들이 성공 경험의 축척이 자아존중감을 높인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자아존중감은 어릴 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스트레스를 남에게 투사하는가?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내가 정말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다 대처하고 풀 수 있는가? 그런 요소를 가졌는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지배를 잘 하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정신 건강의 요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러한 정신 건강의 요소들의 안에서 정신 건강의 조건을 본다면, 이러한 맥락 안에서 정신 건강을 본다면, 정신 건강은 뭐다?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 상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적응은 뭐냐? 적응은 건전한 성격을 갖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건전한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전한 성격.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적응을 이야기하고 그 적응이라는 것은 건전한 성격을 갖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정신건강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것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호다라는 사람의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을 보면요.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성장, 발달, 자기 실현. 그거는 전인적인 것을 강조한 거죠.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자신의 자아와 접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아와 얼마나 교류를 해서 그 느낌과 감정을 내가 살펴보고 지적이고 인지적인 그런 기능을 통합시켜서 내 내적인 면, 이런 내적인 올라오는 뭐 갈등 영역이나 스트레스 영역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고 잘 그것들에 대해서 억압받지 않고 내가 환경을 자유롭고 얼마나 개방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삶의 경험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사람들과 삶의 그 과정,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야오다는 그 정신 건강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개인의 나의 내적인 외적인 이러한 어떠한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의 이러한 갈등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욕구와 기분, 정서의 조절 간에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그리고 갈등과 욕구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겉으로 표현되는 것과 내적인 억압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통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야오다는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 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그 통합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적응하고 그것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율성은 자기 결정, 독립적인, 그러니까 독립적이라고 해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의존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뭔가를 같이 융합해서 살 수 있는, 그 의존과 독립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행동과 결과에 대한 수용을 하고 그것들을 다 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자율성 안에는 그 책임감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개인 스스로가 그 책임감 안에서 자율성과 선택을 하면서 자유도 존중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 사회적인 민감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 사회적으로 민감성이 없으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정상 분포 안에 들어가서 사회적인 민감성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공감 능력과 사회적인 그 민감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태도, 감정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을 지각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 감각,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지각을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의 지배라고 하면 38페이지,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쭉 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지배면 새로운 관계들을 우리는 계속 하고 살아가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우정의 관계를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기 주변 환경을 겉등으로 자기 주변 환경을 자기가 이것을 막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격성, 고독, 좌절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질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라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고요. 주변 환경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호혜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환경의 지배다 라고 이제 야오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의 조건에서 야오다의 조건까지 지금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조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그 우리나라의 그 조대경 선생님 등이 정신건강의 조건 등에 대해서 이제 쭉 기술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힘드시죠?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